상상해 보세요. 올림픽에 나가는 그 국가대표 역도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 그 근육질의 엄청난 선수들 말이죠. 네. 그 선수들 보면 보통 전담 영양사가 딱 붙어 있잖아요. 하루 섭취 칼로리 다 계산하고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비율을 막 소수점 단위까지 저울로 달아서 식단을 짜주죠. 그렇죠. 철저한 스포츠 영양학이죠. 근데 이런 고도의 맞춤형 영양과학을 사람이 아니라 소나 말한테 적용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에이,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900년 전인 12세기 중세 시대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안 믿으실 겁니다. 그쵸. 다들 중세시대라고 하면 약간 막 주먹구구식으로 농사짓고 가축들은 그냥 산이나 들에 풀어놓고 알아서 풀 뜯어먹게 내버려뒀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우리가 보통 고려시대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박물관 진열장 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그 우아한 비색 고려청자. 아니면 거대한 사찰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뭔가 아주 정제되고 화려한 귀족들의 불교 예술. 약간 이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청자의 매끄러운 표면에서 한꺼풀만 딱 벗겨내고 당대의 날 것 그대로의 현실로 들어가면요.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환상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와, 환상이 깨진다고요? 네. 사실 고려는 500년 내내, 그러니까 왕조가 문을 닫는 그날까지 주변국들이랑 진짜 피 튀기게 싸우면서 살아남아야 했던 아주 맹렬한 전투 국가였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박물관의 우아한 청자 대신에 고려인들의 아주 땀냄새 나는 생존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정사인 고려사,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 그리고 1399년에 쓰인 매우 기이하고 놀라운 쇠학서, 신편집성 마해방 우해방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네, 발음하기도 힘든데요. 아무튼 이 고문서들을 통해서 중세국가 고려가 어떻게 가축이라는 생물학적 자원을 국가 생존이랑 직결된 첨단과학, 그리고 거대한 시스템으로 빚어냈는지 그 지독한 집착의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맡았고요.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이규보 이야기 하셨는데 이규보의 시를 보면 당시 풍경을 묘사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무성하게 자란 풀밭에는 소들을 누워 먹이네. 온 산에는 말이고 온 들에는 흩어진 소. 모두가 태평시대의 얼굴이네. 와, 아주 낭만적인데요. 한 폭의 평화로운 동양화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낭만적인 시구 뒤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적 생존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국가가 왜 그렇게 소랑 말에 목숨을 걸었던 걸까요? 고려가 싸워야 할 적들이 많아서 그랬나요? 맞습니다. 그건 고려가 처한 아주 끔찍할 정도로 험난했던 지정학적 환경 때문인데요. 고려 국경 너머에는 거란, 여진, 몽골같이 당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유목제국들이 득실거렸어요. 오,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네요. 네, 이 무시무시한 유목민들이랑 맞서 싸우려면 무엇보다 강력한 기동력, 그러니까 막대한 수의 전투마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곧 당시의 전차이자 전투기였던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전쟁만 한다고 국가가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어야죠. 군량미가 있어야 하니까. 맞아요. 그 기나긴 전쟁을 버텨낼 군량미를 생산하고 또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면 농업 생산력을 극대화해야 했거든요. 진흙탕 같은 한반도의 척박한 논밭을 아주 깊게 갈아엎으려면 엄청난 견인력을 가진 소가 절실했습니다. 전쟁을 위한 말, 그리고 식량을 위한 소. 이 두 가지가 국가 생존의 양대 축이었군요.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국경에서는 맨날 전쟁이 터지고 내륙은 농사지어야 하니까 땅이 모자랐을 텐데요. 그 수천 수만 마리의 가축을 도대체 어디서 길렀나요? 고려 땅이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닌데. 바로 이 지점에서 고려의 아주 독특한 지정학적 솔루션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통일신라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서남해의 도서 지역, 그러니까 바다 위에 있는 수많은 섬들을 통째로 거대한 목장으로 개조해버렸습니다. 섬 전체를요? 네. 용양, 농서, 은천 등 수많은 거점섬 목장이 있었고요.
12세기 의종 때는 아예 섬 목장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전용 법률인 판도거라는 법까지 제정하면서 국가가 직접 개입을 했죠. 잠깐만요. 아니 왜 하필 섬입니까? 그 큰 가축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 섬까지 옮기는 것도 엄청난 노동력일 텐데요. 그냥 내륙 평야에다가 울타리를 크게 치고 풀어놓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섬이 가진 천혜의 조건 두 가지가 그 모든 수고를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첫째, 서남의 섬들은 난류 영향 때문에 겨울에도 춥지가 않아요. 아, 풀이 안 오는구나. 네, 사시사철 신선한 풀이라 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결정적입니다. 뭔데요? 바로 격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마리의 말과 소가 내륙 평해에 있다고 쳐볼까요? 이 거대한 동물떼가 어느 날 울타리를 부수고 탈출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오, 상상도 하기 싫네요. 백성들이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지어놓은 벼나 보리밭이 그냥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훗날 조선시대에도 목장 말들이 민가로 내려와서 농작물을 박살내는 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곤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은 바다 전체를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또 절대 부서지지 않는 천연 울타리로 쓴 거네요? 정확합니다. 섬은 가축이 농작물을 망치는 걸 원천차단하면서 동시에 호랑이 같은 내륙의 맹수들로부터 가축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자연 격리 구역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서남의 그 평화로워 보이는 섬들은 단순히 그냥 동물을 풀어놓은 한가로운 목초지가 아니었습니다. 외적과 싸울 전투마, 그리고 땅을 일굴 농경료라는 생물학적 탱크를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무한정으로 찍어내던 일종의 거대한 해상 군산복합체였던 겁니다.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면서도 내부의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완벽한 하드웨어를 구축한 셈이죠. 좋습니다. 섬에라는 물리적 인프라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는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근데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하나 딱 생깁니다. 어떤 모순일까요? 아무리 섬에 풀이 많다고 해도 한정된 좁은 면적에 수천 마리의 대형 동물을 가둬놓으면 결국 풀의 씨가 마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겨울철에는 어떡하고요? 이 엄청난 수의 동물들을 굶겨 죽이거나 완전 야생화시키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통제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고려 행정력의 진짜 진면목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고려는 이 문제를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고 또 잔혹하리 많지 엄격한 피라미드식 관료제로 통제했습니다. 그냥 동물관리 부서 하나를 대충 둔 게 아니에요. 부서가 여러 개였나요? 네, 말을 전담하는 사복시, 여러 가축을 담당하는 전구서, 심지어 국가 제사에 쓸 희생제물용 가축만 따로 관리하는 장생서, 이렇게 관청을 완전히 기능별로 쪼개버렸습니다. 성종 때는 전목사라는 기구도 뒀고요. 권한이랑 책임을 극도로 세분화했군요. 네, 그리고 수도에 있는 최고위급 장관부터 시작해서 중간 관리자인 목감, 그리고 전국 선 목장에 파견된 실무 책임자까지 철저하게 수직 계열화를 이뤘죠. 근데 가장 밑바닥에는 노자라고 불리는 실무자들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이군요. 네, 근데 이 시스템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이 노자 한 명에게 배정된 가축이 딱 큰 말 4필이었습니다. 겨우 4마리요? 아니 수천 마리를 기르는데 한 사람당 4마리씩 배정하면 인건비가 엄청났겠는데요? 그만큼 극한의 밀착 관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4마리가 병들거나 새끼를 낳지 못하면 그 노자는 엄벌을 받았어요. 자신의 목숨과 생계가 자기가 맡은 그 말 4마리의 건강 상태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던 거죠. 일반 농가들은 이런 관청 소속 소를 빌려 쓰기도 했고요. 세상에, 이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의 끝판왕이네요. 하지만 제가 제공된 출처들을 보면서 가장 경악했던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1159년 의종 13년에 국가가 제정했다는 추구마여식이라는 법령인데요. 그 법령은 정말 고려의 데이터 행정이 당시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보여주는 백미 같은 기록이죠. 네,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국가가 사육동물 종류, 사료의 종류, 심지어 하루 섭취량까지 법으로 딱 대못을 박아버린 규정이었잖아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보면 1년을 푸른 풀이 나는 여름인 청초절이랑 풀이 마르는 겨울인 황초절로 나눴어요. 여기까지는 상식적입니다. 뭐 겨울에는 마른 풀 먹여라 이거니까요. 근데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황초절에 큰 소는 하루에 피 8대, 콩 3대, 건초 7묶음을 먹이고
송아지는 피 4대, 콩 2대를 먹여라. 이렇게 아주 정확한 수치가 쓰여 있어요. 나이랑 체급,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칼로리랑 영양소를 아주 정확하게 분배한 겁니다.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약간 딴지 하나 걸어볼게요. 1159년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서양에서는 십자군 전쟁하고 난리치던 아주 척박한 중세시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국가가 바다 건너 섬에 있는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먹어야 할 콩의 양을 소수점 단위로 규정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이죠? 네. 그 곡식을 실어 나르는 물류는 또 어떻게 하고요? 이거 약간 관료주의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탁상행정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기억해야 해요. 고려는 전국 각지에서 거둔 세금, 즉 쌀과 곡식을 조운선이라는 배에 띄워서 바다를 통해 수도로 오차 없이 운송해내는 고도의 해상 물류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아, 조세 물류 시스템. 네, 그 조세 운송 시스템의 역방향 루트를 가축 사료 공급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한정된 곡식을 단 한 털도 낭비하지 않으면서 가축의 생육은 극대화해야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와, 세금 거두는 물류망을 거꾸로 뒤집어서 가축 영양보급망으로 썼다니. 진짜 생존을 향한 처절한 데이터 과학이네요. 자, 근데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아주 훌륭했던 고려의 묵죽 시스템이 역설적이게도 뼈아픈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서 아예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몽골 제국의 침략과 간섭기입니다. 고려는 몽골과의 오랜 전쟁 끝에 결국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고려의 목죽은 아예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단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부터가 낙타, 사슴, 양, 나귀 등으로 확 추가되면서 다변화되었고요. 특히 이 시기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제주도, 당시의 명칭으로는 탐나가 아주 핵심 허브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아, 드디어 제주도가 등장하는군요. 몽골인들이 제주도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 시작은 쿠빌라이 칸이 일본 원정을 준비하면서부터인데요. 당시 160여 필의 몽골 말을 제주도로 징발해서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이후에 1296년에는 테무르 칸이 아예 제주도를 원나라의 국영 목장으로 지정해버리죠. 심지어 1300년에는 자기 어머니를 위한 황실 전용 목장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어우, 남의 나라 땅의 핵심 기지를 통째로 뺏어서 자기들 직할대로 만들어버린 거네요. 네, 고려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역사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관점에서만 딱 떼어놓고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단순한 땅 뺏기를 넘어서서 원나라 태복시나 선유연 같은 핵심 기관들이 직접 개입하면서 유목사회의 최첨단 기술들이 제주도로 마구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유목 기술이요?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도화된 가축 거세법과 소유권을 아주 명확하게 데이터화하는 낙인 기술이었습니다. 잠깐, 거세 기술이 왜 최첨단 기술입니까? 그냥 번식을 막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세는 유목민들에게 단순한 개체수 조절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단 말을 거세하면 공격성이 확 줄어들어서 훈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부드러워져서 지구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죠. 아, 전투력 향상이군요. 네, 게다가 무엇보다도 무작위 교배를 막고 가장 우수한 종자만 남겨서 품종 자체를 개량하는 아주 핵심적인 유전공학 기술이었습니다. 낙인 기술 역시 그 수만 마리의 가축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서 관리하는 일종의 실리콘밸리 바코드 시스템 같은 거고요. 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IT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하게 들리실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제주도는 단순히 풀이 많은 섬이 아니라 당시 세계 1위의 글로벌 유목 테크 기업이었던 몽골 제국이 자신들의 최신 유전공학 코드, 그러니까 거세법이랑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낙인을 고려가 이미 깔아놓은 완벽한 하드웨어 서버에 이식해버린 겁니다. 아, 서버에 이식했다. 왜? 완벽한 섬 목장이라는 서버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최고의 오픈소스 모빌리티 R&D 센터가 탄생해버린 거군요. 진짜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두 국가의 기술력이 합쳐진 그 R&D 센터의 결과물은 실로 폭발적이었습니다. 1300년에 이미 제주도에는 말의 번식이 사냐에 가득했다는 기록이 남을 정도였고요. 훗날 명나라를 세운 홍모제 주원장이 원나라가 말 2만에서 3만 피를 제주에 남겨두었으니 지금쯤 엄청나게 번식했을 것이다 라고 경계했을 정도로 거대한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몽골 제국의 침략이 오히려 군사 기동력을 퀀텀 점프시켜준 셈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몽골의 기술로 말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또 다른 핵심 과제 있잖아요. 소 말씀이시죠? 네, 한반도에 그 무거운 진흙탕 논밭을 갈아엎어야 할 튼튼한 소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유목민인 몽골인들은 많은 잘 알았어도 농경호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려인들보다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소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자신들만의 독자적이고 지독한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아까 초반에 잠깐 언급했던 1399년에 쓰인 수해약서 신편집 성마의 방우의 방을 보면요. 당대 고려인들이 소를 얼마나 과학적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관리했는지 그 민낯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저도 그 책의 번역본 내용을 슬쩍 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딱 읽었을 때는 무슨 중세 흑마술 책인 줄 알았습니다. 하하, 관상을 보는 내용 때문이시죠? 네, 소의 관상을 보잖아요. 털 색깔로 기룡을 나누고요. 예를 들어서 머리에 흰 털이 나 있거나 꼬리가 흰 흑소, 아니면 사슴처럼 얼룩이 있는 소는 아주 흉하니까 절대 기르지 말라고 아예 사육을 금지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맞아요. 반대로 머리가 누런 흰 소나 척추랑 등에 흰 줄이 있는 황소는 길한 소니까 적극적으로 기르라고 권장하고요. 전문가님, 아무리 봐도 이건 다분히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헛소리 아닙니까? 네, 현대의 잣대로만 보면 관상이나 미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수백 년간 누적된 아주 집요한 관찰의 결과물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찰의 결과물이요? 농경사회에서 소는 그야말로 엄청난 자본이자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특정 털색이나 얼룩 패턴을 가진 소들이 근친교배의 결과물로 유전적 결함을 가졌거나 혹은 질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체득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일종의 경험적 유전자 감별법이었던 거죠. 겉으로는 미신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유전적 결함을 걸러내는 당대 나름의 통계학이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진짜 실전 노동에 투입될 농경용 소를 고르는 기준을 보면 대단히 실증적이에요. 뿔은 짧고 서로 가까워야 하며 몸집은 크고 길고 털은 짧고 빽빽해야 한다. 꼬리는 벼출기 같고 정강이 간격이 가지런해야 한다. 이건 주술이 아니죠. 맞네요. 그건 진짜 배기 오프로드 트랙터를 고르는 기계 공학적 기준이네요. 무게중심이 낮고 뼈대가 튼튼한 소를 고르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좋은 소를 고르는 기준보다 이 책에 적힌 출산과 관리 과정의 금기사항에서 진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놀라셨나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송아지를 낳을 때 나오는 태보, 그러니까 태반이죠. 이걸 절대 들짐승이나 개, 돼지에게 먹이지 마라. 어미소가 먹지 않으면 우사 중앙에서 정확히 100보 떨어진 곳에 묻어라.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사 안에서 사람이 불을 피우거나 동숙하지 마라. 죽은 사람의 뼈를 솥집 밑에 두지 마라. 지붕을 새로 이을 때는 옛 지붕을 헐지 말고 그 위에 새 지붕을 겹쳐 덮어라. 전문가님, 솔직히 지붕 겹쳐 덮고 사람 뼈 치우라는 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흉과 탈출 매뉴얼 아닙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겉보기에는 온갖 미신과 터부의 집합체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금기 사항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면의 원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원리요? 여기에 무슨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먼저 태반을 100보 떨어져 묻으라는 규정부터 한번 볼까요? 출산 직후에 태반에서 나는 진한 피냄새는 숲속의 늑대나 들개 같은 포식자들을 우사로 끌어들이는 신호탄입니다. 맹수를 차단하려고요? 맹수를 차단하는 건 아주 기본이고요. 더 무서운 건 이 들짐승들이 당시 가장 치명적이었던 소의 전염병, 즉 우역 바이러스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개나 돼지에게 태반을 주지 말라는 것도 이종 간의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고요. 와, 진짜 미쳤네요. 그럼 지붕을 헐지 말고 겹쳐 덮으라는 건 대체 뭔가요? 옛 지붕을 헐어낼 때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먼지와 진드기,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던 호흡기 질환 병원균들이 갓 태어난 면역력 약한 송아지의 폐로 들어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의 뼈나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 역시 불필요한 오염원을 멀리하고 우사 내부의 온숙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아주 과학적인 노력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뉴얼은 귀신을 쫓는 주술소가 아니라 고려인들이 현미경도 없이 수백 년의 경험적 데이터만으로 완성해낸 아주 직관적이고 철저한 초기 방역 매뉴얼, 일종의 바이오 시큐리티 가이드라인이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과거 사람들을 단순히 미신에 빠진 무지한 존재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미시세계의 바이러스를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압도적이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을 쭉 연결해보면 진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보입니다. 외적의 침입과 백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섬이라는 완벽한 지정학적 하드웨어를 구축했고요. 네, 그 수많은 가축을 먹이기 위해 소수점 단위의 데이터 행정을 돌렸고 몽골 제국의 최첨단 유목 테크를 흡수해서 하드웨어를 폭발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트랙터인 농경우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 매뉴얼까지 완성했죠. 이 징그러울 정도의 집요함과 정보관리가 바로 고려라는 국가를 500년이나 버티게 한 진짜 원동력이었네요.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넘쳐나는 데이터와 기술 최적화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직장이나 관심사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고 시스템화할지 매일 고민하실 겁니다. 그렇죠. 현대인의 숙명이죠. 그런데 고려시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자연을 무작정 방치하거나 하늘의 뜻으로 체념한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한 데이터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자신들의 환경을 최적화해냈습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일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인 상상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즘 휴가를 맞아 제주도에 가면 저 푸른 오름 위를 한가롭게 달리는 조랑말대를 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막 찬사를 보내죠. 야,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이고 실제로도 아주 평화로운 풍경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친 몽골 제국의 개입, 그리고 고려의 철저했던 국가관리 시스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보고 감탄하는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제주도의 자연 풍경은 어쩌면 자연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수백 년 전 제국주의적 군사정책과 국가의 지정학적 생존 기술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인공구조물이자 살아 숨쉬는 역사적 유적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대자연의 풍경마저도 사실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직조해낸 국가 시스템의 산물이라는 관점. 정말 소름 돋으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통찰이네요. 다음에 여러분이 그곳을 방문하신다면 아마 풍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고요한 평화로움 아래에 수백 년 전에 그 치열했던 생존의 시스템이 유동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셨으니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어떤 놀라운 시스템과 역사가 숨어 있는지 그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번 심층 탐구에서 당신의 세상을 뒤집어 놓을 더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